저 개인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에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이 법은 그냥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었습니다.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혜택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분당도 재건축하는데 15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택을 전부 재건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 타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일단 싹무시하고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에 미쳐 있습니다. 그냥 재건축만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용적률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건축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거의 중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공사비 갈등이다 뭐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브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짓겠다는 말에 일기 신도시가 지금 뭐 이제 소위 난리가 나가지고 선도지구 된다고 막 러시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그 지난주 보도자료로 노후도시법상에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그런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요. 거기서 분당에서 8,000세대, 일산에서 6,000세대, 그리고 나머지 3개 신도시에서 4,000세대씩 해가지고 총 2.6만 호, 물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도지구가 되면은 뭐든지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우리 늘 그렇지만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일단 돼야지 나머지 거가 되니까 일단 첫 번째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아가지고 막 선도지구 되겠다고 이제 난립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원 영통 우리도 노후주택법 해당 지역이다. 부산 해운대 여기도 이제 해운대 우동 지역도 88년 89년 준공이기 때문에 야 우리도 해당된다 이러면서 지금 막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노후 도시계획 선도하겠다고 이러면서 막 팔 걷어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위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 그 발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냐면은 5월, 6월, 7월에 기본 방침 국토부는 작성을 하고 지자체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선정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공고한 다음에 6월 25일 날 그다음 평가비를 지자체가 알아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접수, 11월에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토부에서는 특별위원회,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할 예정이고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이걸 통해 가지고 주민공람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벤트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 보도자료는 드디어 제가 맨날 얘기했던 민관 합작 방식 이거를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이라고 파란색을 써가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 일기신도시 지자체, 그리고 LH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미래도시 정비 모델로 모든 과정에서의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갈등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민관 합작 방식의 뭐 미국이나 일본식 그런 구도심 정비사업 모형을 드디어 여기 노후계획도시법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는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 선도지구가 되려면은 배점이 100점 만점 플러스 5점인데 배점에서 60점을요 주민 동의율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율 50%가 10점, 95%가 60점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요 선형 점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80인데도 있고 동의율이 81인데도 있고 거의 동의율 1%대마다 점수가 1점 이상씩 차이 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의율이 곧 요런 점수죠. 그리고 주차는 갑자기 이건 없었던 기준이 새로 생겼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세대당 0.3대 미만은 10점 그리고 1.2대 이상은 2점 그래서 0.3부터 1.2대 이상까지 쫙 그 가는 경로상에서 자기 세대가 몇 점인지 그래서 이거는 측정하자마자 나온 거죠. 측정하자마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 이것도 그냥 측정하자마자 나온 거죠.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도 그냥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요 2번, 4번은 요 30점 배분은 바로 나온 거고 정성적인 거는 그 지자체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동의율에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동의 얻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동일 로파에 당첨된다. 그래서 뭉쳐야 사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6070 동일이 관건이다.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와요. 결국 노인들이 그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환영하겠느냐. 왜냐면 이주를 좀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환영하겠냐 이러면서 내심 빨리 동의해라라는 그런 관점을 관철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건축 앞에서는 뭐 그런 것도 없어. 노인 공경이든 뭐든 그런 게 없어. 그냥 재건축이 어마어마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단지들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무조건 1번을 해야 된다 이거죠. 1번이야 무조건 좋다. 두 번째는 그 1번 하는 거 보고 나서 하자. 왜냐면은 저거 하면서 엄청난 또 갈등 요인들이 있을 거고 또 레슨 런드가 있다. 그거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동의율이 무한정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동의율이 이론상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너 나 돈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1등은 싫다 부담스럽다 2등으로 하자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니까 저를 포함해서 몇몇은 그러면은 26,000 가구 좋아 이주 대책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조선에서 봐서 뭐라고 다녔냐면은 연 2에서 3만 가구가 계속 10년간 이주하면은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신도시 재건축 정말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선에서조차 이런 말 한 겁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랑 개별 일정을 공개한 걸 보고 총 27만 가구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재건축을 하면서 정부의 세부 디테일이 없다. 올 연말 선정하는 최대 3만 9천 가구 2.6에서 50% 할증되면 3.9거든요. 이거가 27년 철거. 지금 24년 말인데 24년 말에 선정해서 27년 철거면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3년 안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10년마다 해마다 2, 3만 가구씩 이주 수요가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전월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흡수하는 대책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일기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5월에 발표할 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박상훈 교토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주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올해 1월에 답변했었는데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국토부 관계자, 이제는 누군지 안 나온 거죠. 관계자라는 사람이 주민 의견을 물어보니까 재건축 공사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게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겠죠. 자기 사는데 정상적인 이주도 싫은데 그러니까 싫어. 그래 싫어? 그러면 이주단지 안 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나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떻게 공무원이 된 거예요? 여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이주단지 입주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럼 공공임대주택 안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주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대책이었는데 이제 간담회 한 번 하고서 없앤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이주 대책이 사라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단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보도에는 국토부가 반응을 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에 부랴부랴 5월 24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아팠나 보죠. 그래서 이거 이제 27년 착공 가능할지 의문이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서 면밀한 분석과 지역 주민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서 하반기 신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도시 기본계획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주대책이란 뭐냐?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한다. 개발 사업을 관리해서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PF로 다 얼어있는데 어떻게 개발 사업을 관리하죠? 여튼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또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규 주택 건설 공급하고 이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건 모르겠고 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국토부 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책을 읽냐면 가짜 노동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가짜 노동. 일을 하는 척 하지 않는 이 가짜 노동의 시대를 일침을 날리는 책인데 스웨덴 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그만큼 많지는 않은데 스스로 수많은 회의와 전문가 회의와 TF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내면서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노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가짜 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가짜 노동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가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할 때부터 23년 때부터 이주 대책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주단지 무조건 건설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일부를 이주단지로 쓴다. 이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주단지 건설로 하다가 간담회 한 번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에 있는 거를 간담회 한 번 해가지고 이주 대책을 이제 뺀 거죠. 그래서 주변 입주 물량이랑 맞추면 된다고 물탔습니다. 5월 23일 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처음부터 이주 대책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겠습니다.
중요하다면은 민원으로 빼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높이면 사업성이 개선되니까 초고 용적률로 개발하면 되고 일기 신도시 아닌 도시에서 인구 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후법 해당 재건축은 용적률 프리미엄을 받죠. 비해당 일반 재건축은 안 받고요. 그래서 이 두 프로젝트 간의 형평성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뭐 여기 노후법이 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이 법을 24년 말에 선정하고 27년에 착공하겠다는 그 일정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막상 사업 주체는 민간 조합인데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표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그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는 뭐 상당한 작전 세력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에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22년 중하반기 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법은 그냥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었습니다. 김희국 의원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요. 국힘에서 김희국 의원이 얘기를 해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혜택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분당도 재건축하는데 15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택을 전부 재건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 타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일단 쌍무시하고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에 미쳐 있습니다. 그냥 재건축만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용적률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건축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거의 중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공사비 갈등이다 뭐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에 조합살림인가도 안 닿는데 27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여기서부터는 거의 기만이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인데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쿠키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리모델링부터 재건축 뭐 이런 미래도시 정비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들었던 생각인데 일단 회사부터 좀 이렇게 흩어져 놔야지 그쪽에 살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재건축하고 뭐 이렇게 재정비하고 이런 것보다 좀 기업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막 GTX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을 좀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정책 유도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선행되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아니 뭐 너무 좋은 얘기 했는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 채널 댓글에도 어떤 얘기들이 달리냐면은 법인세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지자체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법인세를 해라. 미국처럼. 미국은 물론 주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법인세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력요금 같은 것도 차등요금을 해라. 왜냐면 서울은 엄청난 아웃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시설이라든가 여러 도시 기반 시설들을 서울 안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끌어쓰고 있는데 그런 공장은 지방이 짓도록 하면서 자기는 그 돈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요금제도 차등요금제를 해라. 그래야지 지방에 발전소를 건설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도시를 가보시면은 그 도시 옆에 도시 기반 시설로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울은 너무 백조처럼 우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물에 둥둥 떠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서울시에는 직장이 많으니까 청년들 다 넘어오세요. 그리고 넘어오셨어요? 안타깝지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세요. 돈만 있으면 집을 사세요. 서울에 사세요. 이러면서 완전 사람들을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판교를 지었던 것처럼 그 법인세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 지방 이전이라든가 또 지금은 너무 지방이라고 제약을 하지 말고 그 서울에서만 나와도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로만 이전해도 이제는 지방 이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나를 묶지 않고 서울에 있는 그 도시 기능만 일자리 기능만 경기도에 있는 몇몇 지역으로만 적당히 분리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방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상당한 그 밀도 분산이랑 그 주거 수요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서울 도시 구조를 가만히 두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분당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약간 국민연금이랑 또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뉴욕의 인구가 줄어들고 텍사스랑 이제 플로리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텍사스의 최강의 경쟁력은 뭐 값싼 주택 가격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카가 해주셨던 얘기 중에 국민연금을 주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도시별로 따로 운영하고 뭔가 이런
지역별로의 어떤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주권 같은 걸 더 지역별로 많이 부과를 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많이 만들어주면 이런 수도권 집중이나 서울 집중된 문제들까지 해결하면서 기업이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뭐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지방자치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수십 년간 삐걱댔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없는 채로 계속 돌다 보니까는 막상 지방이 어떤 다른 세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만한 합법적인 권리 권한도 잘 마련되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말 제로 베이스로 처음부터 뭘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오피스 가격도 너무나 올라가지고 기업들도 그 오피스 시세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남권에 있다가 분당으로 본사를 옮긴 모 건설사 대표를 이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강남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대요. 왜냐면 강남 잘 생각해 보면은 강남역 주변에 있는 그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쪽에 있는 직장에 본사가 있어 버리면은 다른 회사들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요즘 근데 사무직이어서 서로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효과도 없어. 근데 거기에 딱 있으면은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와오냐? 그럼 강남에서 오시는 분 몇 명 안 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강남에서 왔는데 직원들은 다 경기 남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분당으로 좀만 갔더니 분당으로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가 완전 확장이 되는데요. 평촌에서도 오고 분당은 당연하고 강남에서도 분당 별로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의왕에서도 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통근통학 시간이 한 3, 40분 이상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이 너무 만족을 하니까 본인은 어차피 강남에서 여기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분당 본사까지 오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판교 분당이 지역적으로 강남보다 더 직원들의 주택을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거기에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도 2년 전에 그 뭐 코인 회사 다닐 때 거기도 분당이 본사였는데 그게 강남으로 옮기면서 이제 코인 메카 강남이니까 오긴 왔지만은 직원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셨습니까? 왜냐면 경기 남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더 멀어져가지고 저도 그랬죠. 예. 그 저희 팀들 더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강남 오면 더 멀어지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마치 강남들의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막 그런 생각에 뭐 이제 허울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제도화 시켜서 강남에서 더 높은 일부 부동산 교수 중에서는 서울 주민세를 엄청 높여야 된다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10,000원인가 밖에 안 나가는데 야 서울 주민세 1년에 1,000만 원 해라 이러면은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페널티의 경제학으로 작동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밀집된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가 해주셨던 얘기 중에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지역별로 다르게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충청도는 뭐 엄청난 연금 수익을 기록한 도시여서 내가 거기만 가면은 그 지역에만 살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 네, 그거를 저는 기업이랑도 엮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개인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9%를 내고 앞으로 12, 13%를 낼 건데 기업도 4.5를 내다가 이제 6을 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지역이 만약에 연금 수익률이 좋아서 연금의 납부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납부율도 낮출 수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금 제도를 주 단위든 어떤 프로그램 단위든 돌렸을 때 다른 성과가 나오면 좋은 성과를 따라가지고 옮겨야 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거든요. 캘리포니아로 사람들 많이 갔었던 것도 거기 연기금이 좋아가지고 갔었던 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물론 국민연금이니까 이걸 쪼개는 건 불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그 운용은 이제 나눠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한다면은 좀 더 지자체스럽게 개혁해도 좋겠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서 그거에서 조금 뭐가 터칭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개혁 그렇게 하자고 안 하고요. 다만 저는 채널에서 계속해서 312로 얘기하고 있는데 재정을 투입을 해서 GDP의 1%만 넣는다면은 연금 납부율 12%로 영구 고정하고 우리나라 GDP의 1.2배 연금 재정이 영원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3,300조 원 규모의
연금 재정이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고 미래는 더 올라가겠죠. 그걸로 빈살만처럼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은 연금 수익률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 30년 기준으로 5.8% 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뭐 7%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연금 재원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재원으로 그냥 충분히 정부 재정이 하지 못한 다른 것들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한국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면은 몇십 년간 고생해서 만든 한국의 성장률을 가지고 영물을 모아놨으니까 이걸 진짜 잘만 운영하면 노르웨이나 말씀하신 아랍권 같이 정말 돈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뭐 제가 느낀 이사회의 엘리트들은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빨아먹고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다 없앨까 이게 또 다음 뭐 그런 주제로 해야 되겠는데 건보료가 됐던 주택도시 기금이 됐건 연금이 됐던 소위 어떤 공적인 그런 기금으로 모였던 그런 돈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면 털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 소위 지배계층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저항을 제가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달라!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약간 이런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도 네. 시즌마다 좋은 감독 데려오려고 하듯이 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뭐 시즌마다 좋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팀에서 데리고 오든지 뭐 레이 달리오 팀에서 데리고 오든지 좋은 인센티브 줘서 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연금운용 수익률을 최고의 선수들에게 맡겨야죠. 네. 그래서 4.5% 타겟을 했는데 실질 5.8이 됐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그러면은 그거를 6% 타겟을 해가지고 소위 7.5%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팀에게 맡기면은. 그래서 그 연금운용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국민연금만한 사이즈는 아니어도 막 600조, 800조 정도 되는 그런 돈들을 10% 일드로 벌어버리는 그런 연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연금운용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버크셔에 그냥 우리 돈 막 뭐 한 200조씩 맡겨버리고 제발 불려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뭐 얼마나 간지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